행운이는 6살이라는 좀 늦은 나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후로 주변에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오픈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얘가 어디를 봐서 자폐라는 거예요? 그냥 좀 발달이 느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따라잡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이를 잠깐만 보면 다른 아이와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오히려 저는 처음엔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하게 아이의 다름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인류라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도 그 장애를 지닌 아이의 수만큼 특성이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기준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지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신경 발달 장애의 일종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적 증상을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상호작용의 지속적 결함과 제한적 반복적 행동이라는 측면입니다. 우선 상호작용은 상대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적절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24개월 이전에 영유아라면 같이 대화를 하기는 힘드니 그 상호작용을 비언어적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신을 볼 때 자신도 부모를 바라보면서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지시수행에 따르는 것도 아이가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공감을 하는 측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고 자기가 해낸 것을 공유하려 한다던가 엄마가 아파하면 자신도 슬퍼하는 등의 행동이 있죠. 행운이는 10번 중에 한두 번만 호명 반응이 되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쳐다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과 먹을 거면 포크 가져와처럼 자신이 필요한 지시 수행은 했지만 그 빈도도 매우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제가 울 때는 오히려 재밌는 듯 웃으면서 자기 놀이를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아이 5살 때인가 아이를 붙잡고 절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휴지를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아마 공감이라기보단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알려주었던 걸 한번 기억하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냐고 울부짖는 와중에 아이가 갖다 준 휴지에 감동받았던 게 생각나네요. 이건 여담이었고요. 말이 튼 다음에는 타인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더 잘 보이는데요. 여기서 적절하게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즉각적인 상황인데 이에 맞는 반응을 해야 해요.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다 알려주죠. 미끄럼틀 탈 땐 순서를 기다리는 거야. 거꾸로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어. 친구가 막고 서 있으면 비켜줄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들끼리도 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잘 생활하고 어디서 배워왔는지 가르쳐주지 않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자라서 만 3세 이상이 되면 주변 사람들을 보고 행동을 모방하고 스스로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 용어로 사회적 참조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행운이는 아직도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러 올라가는데 아이가 계단을 막고 앉아있으면 비켜줄래? 라고 말하는 대신 밟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켜줄래?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가 비켜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운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거라고 알려주면 눈을 보지 않은 채 인사하거나 안녕 하고 인사한 후 친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내일 또 만나 라며 자기 할 말만 하고 쌩하니 가버리기도 합니다. 친구가 무언가 관심을 표해도 반응하지 않고 본인이 하던 일에만 집중하거나 반대로 친구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채 같이 놀자면 무조건 손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눈치가 없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건 아이의 이런 행동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왜 그래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고 상황별로 겪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눈치껏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별로 역할극을 하듯이 다 알려줘야 하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반복적 제한적 행동을 한다는 점인데요. 아이들에 따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갑작스레 감정 변화가 심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이 보입니다. 행운이는 상동 행동이나 감각 추구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발끝으로 걷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선 그네를 아주 좋아했어요. 애착 인형의 특정 부분만을 만졌었고 촉각이 예민해 옷도 가려 입었고요. 4살 후반부터는 아이가 기저귀를 거부하고 밤에도 하이 실종 상태로 잤었습니다. 5살 이후로는 계속 손바닥을 펼쳐서 자기 얼굴 앞에 보이며 의미 없는 소리를 내곤 합니다. 이런 소리요. 그리고 감정 상태에 따라 상황에 맞지 않는 특정한 말들을 반복하죠. 그 말들은 계속 바뀌지만 요즘은 기분이 나쁠 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는 꼬리가 없잖아. 엄마는 남자잖아. 나는 다리가 없어. 이런 식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처럼 정말 제가 보기엔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아이에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은 본인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행운이에게 왜? 라는 건 아직은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또 물을 지나치게 좋아해 길 가다가 웅덩이 보이면 주저앉기 십상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 장애인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안 나온다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대여섯 살 때에 비하면 인지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히 협상이 됩니다. 탄산음료 사준다고 협상해서 워터파크에서 5시간 정도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청각에 대한 집중력은 약한데 청각 추구를 하는 것인지 무언가를 계속 듣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서 들려만 주는데요. 처음에는 아이에게 오히려 너무 자극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행운이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5살쯤 동화 뮤지컬을 계속 듣다가 발화를 시작했고 제가 들었던 걸 기억해서 대화 주제나 엄마표 학습 주제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듣는 건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신비 아파트에 꽂혀 있어요. 그럼 전 신비 아파트에 나왔던 귀신들에 대해서 특징이 뭐야? 어떤 모습이야? 등을 물어보고 귀신들의 그림을 출력해 색칠하기를 제안하는 식으로 활동을 유도합니다. 이 외에도 아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건 자폐 스펙트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행운이의 개별적인 특징 같아요. 예를 들면 5살 때 말이 트기 전까지 유독 하이톤의 소리를 냈습니다. 거의 돌고래급으로요. 말이 트고 1년 정도가 지나 문장으로 말을 하게 되면서 정상 톤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기분이 좋으면 다시 돌고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욕구가 높은 곳에 비해 통제는 되지 않아 규칙을 매번 알려주어도 자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인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욕구가 높은 것은 낮은 것에 비해 좋은 시그널이지만 자제력을 배우는 만큼 욕구가 더 높아질 거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다가 사라지고 잠시 쌍둥이 아들 유치원 픽업하는 사이에 사라져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2-3번 있습니다. 이때도 엄마가 안 보인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6차선 도로도 찾기를 건너서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아이를 찾았을 땐 태연하게 웃으면서 다음부턴 혼자 가지 않을게요 라고 말만 했죠. 유치원에서도 2-3번 유치원 밖으로 나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교실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비하면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인데 집에 있을 때는 가족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외부에 나가는 순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름이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한 번 더 알려주어야 하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되신다면 우선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적절하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발달 지연이거나 정상 발달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랑 겹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본질 육아에선 아이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의 부모님의 꿈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만 챙기다 보면 또 자꾸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문득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날들에 우울감이 심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날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 계속 저도 챙기려고 애씁니다. 아이의 자립이란 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정신도 몸도 건강해야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전 이 영상을 보시는 주 양육자분들께서 자신의 삶도 꼭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가 걱정될 때도 많지만 우선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자신한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만드는 다른 영상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인생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엄마, 아빠, 조부모님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